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러시아의 도시는 이르쿠츠크인데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제가 성량이 크지가 않아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이 도시가 낯선 도시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몇 분은 알고 계시고, 또 아마 방문했던 분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역사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좀 제목이 이상하죠? 시베리아의 이제 파리. 파리라고 쓰니까 이제 날파리가 돼서 시베리아의 파리인데요. 시베리아의 파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 현장을 보면서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내용은 이르쿠츠크와 이제 한국과의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도시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저런 데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르쿠츠크의 이제 지리,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이 도시가 왜 생성이 되었는지 생겨났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르쿠츠크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바이칼 호수예요. 세계 최대의 담수호라고 하는 바이칼 호수를 알고 있는데, 이 바이칼 호수에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푸른 눈인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원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원어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12월 당원, 그러니까 1, 2월, 3월 이렇게 할 때 12월 당원이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12월 당원이라는 말이 러시아어로 이제 데카브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베리아 파리라고 하는 이 이르쿠츠크를 한번 이제 쭉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수의 무정은 아시죠? 이광수의 무정의 후속으로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유정이에요. 제가 이제 표지를 무정으로 가져왔는데, 무정의 다음 후속작인 유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유정은 한국 소설 최초로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묘사했습니다. 어릴 적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최석이라고 하는 지식인이죠. 이 지식인이 자기 친구의 딸 정임을 돌봐줍니다. 그러다가 불륜으로 이제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내쫓겨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자기가 그리워하던 곳, 그러니까 평생에 이렇게 한번 가봤으면 하던 곳이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를 이제 찾아가고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럴 때 이제 이 소설의 시작이 처음에 최석이 자기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이르까지 이 바이칼 호수가 이 유정이란 작품의 이제 전반적인 배경을 이제 장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이칼이라는 호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낯선 공간, 특히나 지금도 그런데 1933년에 나온 작품에 바이칼 호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낯설었을 텐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 독자들에게는 이곳이 이국적인 공간, 또 그리고 최석과 정임의 이 사랑은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치 그것이 이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국적인 공간으로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단번에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국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 공간을 이 유정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의 유정에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나는 지금 바이칼 호수의 물결을 보면서 글을 쓴다,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은 더위에 가득할 텐데 이곳은 벌써 가을이 온다. 이곳 시베리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참 더울 무렵에 러시아에서의 8월은 좀 춥습니다. 저는 항상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달이 언제예요? 라고 하면 저는 8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싸늘해지니까 굉장히 추위에 이제 덜덜 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맨 마지막
중략 밑에를 보시면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밤중 브리아트족인 주인 노파는 벌써 잠이 들고 석유 등잔의 불이 가끔 창문으로 들이쏘이는 바람결이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있는데요. 낯선 말이 있을 거예요. 브리아트족. 바로 이 이루쿠츠크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한민족, 이 사람들은 브리아트족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족이란 말 대신에 브리아트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브리아트인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브리아트인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광수 선생님은 왜 다름 아닌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이와 같은 작품을 썼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광수 선생님이 러시아에서 6개월을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이르쿠츠크는 아니고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치타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고 블라디보스톡도 방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분한테도 낯선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 구한 말에 많은 지식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잡지 활동을 합니다. 신문도 발행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광수 선생님도 이곳에서 이제 편집인으로 잠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브리아트인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닮지 않았어요, 우리랑? 예, 그 러시아 사람 하면은 금발에 슬라브계 미인들만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오른쪽은 이제 브리아트 여인들의 이제 얼굴 모습인데요.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던 얼굴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만큼 이제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에모리 대학 연구소가 유전자 검색을 해보니까 이들이 우리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몽골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몽골리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을. 예쁘지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마리아 샨다노바라고 해서 그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얼굴인데요. 굉장히 예쁘고 또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동양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브리아트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우리하고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그 옛날 이광수 선생님도 가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다가 아니라 친근하다라고 느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은 참 우리한테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환경을 보셨던 거예요. 브리아트인들은 늑대의 민족이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 또 그리고 몽골, 중국이 접하는 그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바이칼 호수 주변이에요. 그래서 바이칼 호수 동쪽은 브리아트 공화국이고요. 이 서쪽이 우리가 오늘 할 이르쿠츠크인데 주로 이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아트라는 말은 터키어, 그러니까 튀르크어로 그 부리, 늑대, 그리고 브리아타, 늑대 아버지란 말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왜 튀르크어, 터키 쪽은 왜 나오나 싶은데 이쪽으로 이제 그 터키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과거로부터 이제 아래쪽에 남쪽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남반기 민족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징기스칸족들이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러한 민족들이 올라갔고 그 흔적들을 이제 언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브리아트인들은 이제 신화, 대서사시, 뭐 전설, 민담 등 폭넓은 구비전승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웅서사시 게세르, 그러니까 신의 아들 정도 되는데 게스르 신화는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화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하고 육당 체남선은 우리나라의 신화를 잘 알아보려면 이들 신화하고의 비교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도 남겼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브리아트인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엄청 비슷한 게 많아요. 먼저 이제 우리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난뱅이 청년이 호수에서 7마리 백조를 발견하고 깃털 하나를 훔쳐가지고 나중에 그 옷의 주인인 천이와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당히 우리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아트의 민담이 용사와 백조 안에는 그 선녀와 나무꾼하고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리아트인들은 맷돌을 사용하고요. 강강술래 같은 그런 풍습도 있고 특이하게 성황당과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랴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행태들이 보여져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바이칼은 샤머니즘의 기원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가보시면 동전을 던지고 오방색 천을 갖다 나무나 기둥에 매달아 놓은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부랴트인과 이제 한국인 유전자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00년 부랴트 공화국의 그 포타포프 대통령이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당신네와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이제 반겼던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 장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북반구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조금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졌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한반도고요. 한반도에서 이렇게 비행기로 가면 바로 여기, 여기가 바로 이르쿠츠크입니다. 우리가 볼. 지금 요게 바이칼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라고 했던 게 왜냐면 바다 색깔 같이 파랗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른 눈이라는 별칭을 가진 것이고요. 눈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등 쪽이라고 하죠. 여기가 부랴트 공화국입니다. 요쪽 근처에서 이광수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볼 건 이제 서쪽.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보면 등 쪽에 이제 원래 부랴트 공화국이고 요쪽 서쪽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바로 밑에 몽골이 있어서 이 몽골족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트의 기원은 사실은 이제 몽골에서 온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역시 이제 한반도는 없어지고 여기 이제 그 바이칼 호수 근처만 남았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등지고 있는 이 울란우데라고 하는 것이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이르쿠츠키 화살 표시한 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천공항에서 이르쿠츠까지 직항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제 매달 8편, 그 다음에 S7이라 해서 저게 이제 시베리아 항공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 항공이 그 한 달에 4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쿠츠크는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정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있죠.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고 이르쿠츠주라고 해서 이르쿠츠크가 이제 주도 행정구역으로 주도이지만 이제 몇 개의 이제 그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6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많이 살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르쿠츠크강하고 이제 앙가라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시베리아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시베리아 쪽에 이제 더 큰 도시는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라고 있는데 그 노보시비르스크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과학기술 단지처럼 조성된 곳이라서 사실 문화의 장소로는 조금 흥미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발전한 데로 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거기가 더 재밌으실 거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이르쿠츠크가 더 이제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이름은 이 도시에 흘러들어오는 이르쿠트 강에서 유래를 했고요.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칼 호수,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제 중간 지점 정도 됩니다. 발전한 문화와 예술로 인해서 이제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 소비에트 시대의 이제 건축물하고 이제 고전풍의 건축물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역사를 보시면 생각보다 도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1661년에 포아보프라는 사람의 지휘하에 여기 이제 까자크 사람들이 세운 이제 목조 요새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 러시아의 지도를 보시면 보통 이제 동과 서를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데 서쪽 부분은 상당히 그 지역이 좁고 동쪽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수도권을 봐요. 이렇게 우랄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고 이 지역이 이제 동쪽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인데 인구 밀도로 따지면 이 서쪽권의 거의 70~80%가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이쪽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제 서쪽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왜 이게 실크로드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비단을 팔러 이렇게 서쪽으로 향해 가잖아요.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인기였냐면 그 모피가 인기가 생겼어요. 모피가 인기가 생기면서 러시아가 이제 동쪽 지역을 개척합니다. 모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개척해 나가는 개척사에서 그 러시아 민족 중 안에 이제 그 가장 호전적이고 조금 잔인한 사람들이 이제 까자크, 영어로는 코사크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내세워서 이 동쪽으로 동진 정책을 펼쳐요. 그 펼쳐가는 과정 중에 걔네들이 이제 곳곳에 요새를 세우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 요새가 이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개척한 시베리아의 도시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아까 말했던 그 여기죠. 포아보프. 맨 위에 보시면 그 포아보프가 이제 까자크 대장인 거죠. 이 대장의 지휘하에 여기 이제 요새가 건설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동부 시베리아 이제 농업 중심지였던 이제 도시가 점차 이제 성장하고 발전했고요. 여기는 이제 공예품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18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석공이나 이제 가구 제작 대장장이, 뭐 안장, 금세공인, 뭐 이런 은세공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가 있어요. 왜 유리했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밑에 몽골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게 여러 도시하고 연결이 잘 됐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개념이지만 그때는 이제 국가 정도는 아니었고 여러 도시라든지 인근 민족 가구의 연결이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육로 또 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량의 이제 천원 자원도 있었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르쿠츠크 주라고 하는 것은 1682년에 설립이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이르쿠츠크 시 자체는 1686년에야 도시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늦죠. 그래서 1690년에는 이르쿠츠크의 문장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문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도시를 어떤 상징하는 문장이 이제 발달하진 않았지만 서양은 도시마다 이런 문장들이 발달해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나중에 여행 갈 때 조금 중요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르쿠츠크의 문장이에요. 이르쿠츠크의 이제 깃발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만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지.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방패 모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보시죠? 예.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얘가 뭐같이 생겼어요? 쪽제비 같이 생겼죠. 예, 너무 잘 맞히셨어요. 많은 분들이 쪽제비라고 하고 쪽제비처럼 생겼는데 쪽제비가 아니에요. 얘는 표범처럼 생기기도 했고 사자같이 생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실존 동물은 아닙니다. 예. 고양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쪽제비에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겼고요. 저 빨간 건 뭘까요? 빨간 거. 여우같이 생겼죠. 새끼는 아니고 그 흑담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피를 이렇게 찾아서 동진 정책을 펼쳤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흑담비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흑담비를 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르쿠츠크를 상징하는 이러한 이제 문장이고요. 이게 이제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상들이 있어요. 자. 도시 역사 좀 더 보겠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르면 이르쿠츠크는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지역의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요. 이때부터 학교, 도서관, 극장, 박물관이 이제 문을 열게 되고 러시아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도시에 집중적인 건설을 하고 이 거리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또 공공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1879년에 두 차례의 그 연달아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화재의 원인은 지금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불을 냈다 아니면 이제 그때 너무나 건조한 날씨와 또 그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난 거라고 하는데 인재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요즘 맨날 TV 보면 그렇잖아요. 뭐 시장이 그때 어디를 놀러 가고 또 뭐 높은 사람이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시의 행정 모든 사람들이 다 외유하고 있을 때 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도시의 절반이 불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건물은 3분의 2가 사라졌고요. 도시 절반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또다시 대형 석조 건물이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역사 건축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베리아 푸른 눈 바이칼 호수를 좀 보겠습니다.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동시베리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 러시아 지도에서도 상당히 남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터키라고 하는 튀르크어의 영향이어서 바이꿀, 그러니까 풍부한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풍부하고 어량도 풍부하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유래를 했고, 어떤 학자들은 몽고로, 그 몽골어로 마이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어는 크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마이갈 또는 마이갈 달리아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풍부한 불, 이렇게 불 피어올 때 또는 풍부한 바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부랴트 사람들은 바이갈 달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음을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식은 튀르크에서 온 걸로 더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저 이제 숫자에 약한데 잘 보세요. 제가 이 숫자를 처음에 쓰고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옆에 비교를 해봤는데요. 31,722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충청도 면적의 약 2배예요. 아까 그 호수만. 그 정도로 크고요. 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호수이고, 다른 지역에 없는 희귀동물들이 있어요. 그 희귀동물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제 제가 시 하나를, 이 노래예요. 네, 노래 하나를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바이칼을 이쪽 지역 사람들은 성스럽다고 얘기해요. 그 이제 성스럽다는 게 이쪽에 이제 샤머니즘과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이 성스러운 바이칼이 아주 훌륭한 바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속에 이 바이칼이 가진 역사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한번 눈으로 다 읽어보시면, 노래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오랫동안 나는 무거운 족쇄를 끌고 다녔다. 그 다음에 옛 동지가 탈출 도와줬고 자유를 느끼자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바이칼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것과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은 이렇게 족쇄를 끌고 다니고 자유의 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걸 이제 느끼게 해주는 이런 곳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생선통을 배처럼 타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오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오물은 아니고 고기예요. 그걸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칼에는 이렇게 예쁜 동물이 살고 있어요. 예쁘지요? 물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얀 물범이 살고요. 저 이 강의하느라고 저도 준비를 했는데, 혹시 물범과 물개 차이를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물개라고 안 쓰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약간 준비를 해보니까, 물개는 앞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설 수 있는 게 물개고요. 앞다리를 사용할 수 없이 뒷꼬리만 이용해서, 뒷다리와 뒷꼬리를 이용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건 물범이라고 해요. 그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얀 물범이 살고 있고, 오른쪽이 오물이라고 하는 그 생선이에요. 여기 자를 비교해보면 한 30cm 이상 되는 건데요. 이게 청정 지역에만 사는 생선인데 아주 맛이 있다고 해요.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최근에는 그 금지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이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 바이칼을 어떻게 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 바이칼은 아까 이제 그렇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강 같지도 않고 호수 같지도 않고 그냥 바다 같아요. 굉장히 큰데, 시내에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한두 시간씩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디서 배를 타느냐에 따라, 또 그리고 자기가 위치한 이제 호텔이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라스트비앙카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한 2시간 걸려서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선착장이 있어서 이렇게 배를 타게 돼 있어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이렇게 바이칼 호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바라보는 이런 지역들인데요. 보시면 험하고, 일단 도로가 없는 거 보이세요? 도로가 없이 그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딴 지역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면 상당히 거친 그런 땅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우아즈라고도 발음하고 우아직이라고 발음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제 친근하게 볼 때 우아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군용차 같이 생겼죠. 예. 이거는 러시아의 척박한 땅을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우아직을 타고 이 지역을 가요.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올혼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이칼의 올혼섬이 샤머니즘의 기원지예요. 많이들 이제 방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방문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관광객도 가고 또 샤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받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요. 저도 사실 긴장하고 갔거든요. 예. 자, 이곳을 가면 비포장 도로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 우아직 외에는 아무것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아직을 타고 쭉 가면 이런 다리를 오른섬을 갈 수 있어요. 우아직의 기분이 어떠냐면 우아직을 타시면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랑 왜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배 타고 할 때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정도의 강도로 온몸이 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보니까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제 옷에 부딪혀서 이렇게 피가 맺혔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험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그래도 약간은 즐겼어요. 제가 이렇게 놀이기구는 못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즐기고 왔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무섭다고 잘 못 견디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타보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앉아서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찍거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차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자, 샤먼의 성지라고 하는 이제 오론섬을 보시면 이 북반구 샤먼의 이제 성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요. 이 오론섬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아시아에 사는 샤먼들의 이제 최후의 요새였어요. 징기스칸 시대에는 몽골 샤먼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고, 그 다음에 부랴트는 불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이 포교 시대 때, 그리고 라마교 탄압 시대 때 이제 부랴트 샤먼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론섬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샤먼 의식이 치러지고 제례를 바쳤던 장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높은 척박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다 비포장 도로고, 그렇다 보니까 웃긴 사건이 있었어요. 2019년도 8월에 헌법 보장을 촉구하면서 이 오론섬의 주민들이 자신들한테 너무 이 외딴 지역이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여기다가 푸틴 동상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제 보도되면 국가에서 한 번씩 더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려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오론섬에는 가장 발달한 마을 하나가 있어요. 이게 후지르 마을입니다. 여기는 뭐 카드 이런 거 안 되고요. 다 현금을 써야 되고, 그나마 이제 발달한 마을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이제 푸틴의 동상을 세워요. 이렇게. 너무 멋없지요. 네, 원래 러시아는 굉장히 동상 잘 만들고 예술적인 나라인데, 참 누가 봐도 참 멋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헌법 보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 오론섬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세게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솥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것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험한 바위들이 이제 섬 주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없이 펼쳐지고요. 이 샤먼의 고향 중에 이제 부르한 곳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13개의 세르게 기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3명의 이제 신의 아들이다라고, 샤먼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부랴트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떼라든지 또는 성황당, 신목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또 다른 이제 설로는 중앙아시아랑 이 북아시아에는 신이 탱그리라고 해요. 네. 탱그리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13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르한 곳에서 칭기스칸이 태어났고, 실제로 이제 거기 바위 밑에 묻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징기스칸이 이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들은 자기들은 징기스칸의 그런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처음에 보는데 얼마나
희한했는지 몰라요. 낯설죠, 그쵸?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요. 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방색 천을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원을 비는 것들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바위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장소예요. 이 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샤먼의 바위라고 불리고 있어요. 바이칼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 중에 하나고요. 오론섬이 이제 불우한 곳에 있어요. 옛날에 이제 돌의 사원이라고 불렸는데 그 바위의 암질도 상당히 독특하대요. 여러 개의 그 돌의 특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 곳에는 바위 안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이제 샤머니즘의 이제 최대 성지예요. 그래서 부랴트 사람들은 이 바위의 주인이 이 바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이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얘네들 말로 부랴트어로 에진이라고 합니다. 에진은 그 부랴트 말로 신,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이제 정착했던 수많은 샤먼들이 이 동굴을 이제 계속 방문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를 받습니다. 여기는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 여자나 이제 아이를 해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장소였어요. 전설이 많아요. 이곳에 이제 전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3개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보시면 북방신의 아까 열세 아들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열세 아들 중에 맏아들이 이 오론섬의 샤먼바위 동굴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하늘과 땅과 지하 3개의 그러니까 성을 세우고 다스렸다는 이제 고대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론섬에 살면서 그 바이칼 지역과 부랴트의 모든 샤먼들을 이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샤먼 외에는 이제 아무도 여기를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론섬 주민들은 이제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바이칼의 주인인 이 맏아들이 놀라지 않게끔 반드시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이렇게 말발굽 소리가 세게 날 수 있잖아요. 걸음소리가.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반드시 그 펠트천이나 가죽천으로 이 말발굽을 감싸가지고 소리를 최대한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위 전설은 이 고대의 사악한 여자 무당이 여기 동굴에 살면서 많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사는 동굴 바위 전체는 금과 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마법사가 이제 천둥번개를 치기 시작해서 마법에 걸린 장소 주위에는 갑자기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머거리 천둥이 포효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막을 터트릴 정도가 되는 이러한 이제 전설이 하나 있었고요. 예,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내려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가장 멋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이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어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바위 안에는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이칼의 전설 이제 3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갑자기 얘는 아까 말했던 이제 샤먼의 바위 전설인데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일단 이렇게 제목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앞서 전설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거리는 이걸 더 많이 얘기합니다. 바이칼에서 이제 앙가라로 흘러가는 지점에 있는 이 샤먼의 바위거든요. 이거를 둘러싸고 이제 바이칼 호수와 앙가라 강에 대한 전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아까 말했던 샤먼의 바위에만 갖고 얘기했던 전설이라면 이제는 바이칼 호수, 앙가라 강 이게 다 엮여 있는 그런 전설입니다. 바이칼은 제가 이제 좀 러시아어를 설명드릴게요. 러시아어로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 명사예요. 자음. 그럼 이제 바이칼 영어로 생각해보면 바이칼 뭘로 끝났어요? L로 끝났잖아요. 그럼 자음이잖아요. 그럼 남자인 거예요. 근데 앙가라 뭘로 끝났을까요? 영어로 생각하면 모음 A로 끝났잖아요. 이거는 여자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개념을.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 바이칼이라고 불렀어요. 왜 아버지인지 알겠죠? 바이칼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서 아버지 바이칼이 335개의 아들 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걔가들이 다 강인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어요. 외동딸. 그게 앙가라예요. 그럼 이쯤 되면 아시겠죠? 바이칼로 흘러들은 모든 강의 이름이 다 남성 명사인데 앙가라만 여성 명사인 거예요. 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과 딸들이 전부 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강이 흘러 들어가서. 그런데 이 외동딸 앙가라가 아버지를 좀
대적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니세이를 사랑한 거예요. 예니세이는 지금 이로 끝났으니까 모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가 여기서는 반자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긴 모음 이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남성 명사로 끝나요. 예니세이를 이제 사랑해가지고 아빠의 물,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바이칼의 수원을 갖다가 이렇게 예니세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아버지 바이칼이 외동딸 앙가라한테 바위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게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봤던 이 바위돌, 이걸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샤먼의 바위다. 앙가라의 이제 수원의 위치에서 그 시작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 상상력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칼에 300여 개 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바이칼에서 나가는 강은 딱 하나예요. 앙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칼에서 흘러나가는 이 앙가라 강이 예니세이한테 물을 갖다 준다고 보는 거를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재산이죠. 이 물을 갖다가 갖다 주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참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앙가라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자,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영어로 된 지도를 가져와서 조금 더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이칼이었죠. 이제 바이칼 모양 잘 아시겠죠? 초승달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칼이 이게 물이 많잖아요. 풍부하잖아요. 요게 앙가라 강이에요. 요게 앙가라 강인데 다른 강들은 다 모여드는데 얘만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나가는데 요게 예니세이 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니세이랑 앙가라가 어떻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가 사랑했고 얘가 물을 여기서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준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들이 가끔은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험난해요. 이런 곳을 이제 막 아까 그 우아직을 타고 막 가다 보면 흔들흔들하고 이제 고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고,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적인 이야기로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카브리스트라는 말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면 12월 당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당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 이루크츠크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자, 1812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현대로 오고 있어요. 나폴레옹과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해오는 과정 중에 러시아까지 쳐들어왔어요. 모스크바까지 왔어요. 저는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모스크바를 못 먹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폴레옹 부대의 특징은 속전속결이에요. 근데 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시무시한 추위, 나폴레옹 부대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코앞에 모스크바까지 왔다가 모스크바 코앞까지 왔다가 결국은 이제 얻지를 못하고 퇴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분했던지 이 나폴레옹 부대가 모스크바에 굉장히 많은 방화를 하고 가요. 그래서 유명한 건물들에 불을 지르고 가는데 또 그걸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주 적재적소에 딱 나타나가지고 또 다 꺼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승리가 러시아의 승리로 가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애국심에 고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는 큰 반향이 생겨요. 뭐냐면 비록 나폴레옹 부대가 러시아를 잠식하지 못했지만 자, 서유럽의 부대가 모스크바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했지만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서양의 문화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도 우리랑 다르게 생겼네.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틀리네. 먹는 것도 다르네. 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유럽 문화가 이 러시아 전역에 퍼지는 상당히 독특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회에 아주 새로운 문화를 이제 유입시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825년 12월에 이 러시아 제국에서 귀족 청년들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의 실현을 목표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데카브리스트들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인데 보통 이제 평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 거예요. 나라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 나폴레옹 부대가 오고 유럽이 보이고 아 이게 러시아 전제정으로는 이게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으켰는데 유럽에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다 잡혔어요. 예, 다 체포되어 가지고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분들이 그냥 귀족이 아니었거든요. 이 문제가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이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황제는 너무나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점점 더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자, 나폴레옹 부대가 오고 이런 사열들도 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문화가 보고 막 시민들이 쳐다보는 것도 보이시죠? 네, 어쨌든 이들이 등장하고서 러시아 사회는 상당히 신기하게 바라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잡혀서 이제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시베리아가 왜 유형지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노프 왕조 시대였던 17세기 초반에 시베리아는 이제 최초의 유형 수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 수도권에 조금 위험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버리면 워낙 머니까 좀 덜 위험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죄수들을 이제 보내면 죄수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예 시베리아에 정착해서 정주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앙 정부한테도 좋았어요. 그 이유는 이 넓은 땅인데 수도권에는 살고 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점점 동진전책을 하면서 이 동쪽의 땅들을 얻었지만 아무도 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정착시키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은 거예요. 범죄자를 없애면서 동시에 그 땅을 개발할 수 인력들이 만들어지고 정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계층의 이제 범죄자들이 시베리아 유형에 처음엔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귀족도 있었지만 그냥 뭐 서민 계급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다양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초의 유형수 중에 하나가 종이에요. 종. 저기 이렇게 매달아 있는 치는 종. 예. 우리로 말하면 종각에 있는 그 종. 예. 그런 건데요. 왜 그랬냐면 그 1591년에 러시아 황태자인 드미트리 황태자가 갑자기 사망을 해요. 우글리치에서. 왜 사망한지 모르는데 이제 사망했는데 그때 폭동의 주범들은 다 이제 시베리아로 추방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 드미트리 황태자가 죽었다라는 거를 울렸던 종도 같이 유형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종의 모양새를 좀 보고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먼저 보고서 할게요. 자, 제가 러시아로 써서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종의 모습은 아시죠? 여기를 귀라고 해요. 귀. 이게 양쪽 귀처럼 생겼잖아요. 귀고요. 여기를 갖다가 혀라고 해요. 보통. 근데 이 종을 유배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귀를 잘랐어요. 귀 하나를 잘랐어요. 여기를. 그리고 보통의 그 역사에서는 귀를 잘랐다만 나오는데 또 몇 가지 역사에서는 귀도 자르고 혀도 잘랐다고 해요. 이렇게 잘라서 유형을 보냅니다. 독특한 사고죠. 네. 이렇게 유형을 보내고 그냥 유형을 보낸 게 아니라 또 몸통에다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수한테 이렇게 그 낙인 찍는 것처럼 썼어요. 뭐냐면 드미트리 황태자가 살해될 때 이 종은 울렸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망명 보낸다. 이렇게 이제 써서 추방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이 점차 이제 유형지가 되는데 시베리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르쿠츠크도 역시 유형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제 시베리아에 이제 농부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농부들이 이때 이미 어떤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세기에 오두막집을 지으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보통 네모나면 북쪽 벽 있는데 북쪽으로 향한 벽은 항상 통풍구를 이렇게 뚫어놔요. 그리고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탈주범들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얼마나 유형지였으면 그렇겠어요? 탈주범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먹을 수 있도록 도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담배, 건빵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놔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환대하는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이 도망 다니는 이제 이 유영수의 탈주범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한 게 관습으로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최초의 시베리아 유영수예요. 너무 재밌죠? 예. 자, 잘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글씨가 여기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시베리아 유영수였던 이 종은 우블리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종은 300년 동안 또볼스크라는 시베리아 시에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왔어요. 시베리아 유형 보시면 이제 19세기 초반부터는 시베리아가 이제 정치범의 그 유형지로 바뀝니다. 그 첫 유형수가 바로 아까 말했던 데카브리스트였어요. 1825년에 14명의 데카브리스트가 처음으로 이르쿠츠크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왔냐면 그 높은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는 내내 족쇄를 풀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차에 4명이 앉고 마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족쇄에 딱 묶여가지고 오는데 이때의 수도는 그 저희 내일 하는 그 도시인데요. 예, 제정 러시아의 206년 동안 그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 하는 그 도시가 그때 당시 수도였는데 그 수도에서 이 수도에 있는 이제 감옥이었어요. 페트로파블로스크 요새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이르쿠츠까지 무려 37일이 걸렸어요. 37일 동안 족쇄를 한 번도 안 풀고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여름에 출발했는데요. 이들이 이미 도착했을 때는 가을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고, 그럼 이 거리를 요즘의 개념으로 하면 어떠냐면 5,774km거든요. 그 거리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기차로 가면 3일 6시간이 걸리고 그 비행기로는 5시간 50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혀서 오게 되고요. 예, 그럼 이제 데카브리스트의 이제 구성원들을 좀 보면 총 124명의 데카브리스트가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추방이 됐고 고된 노동에 보내지거나 무기한 이제 그 정착촌에 보내졌어요. 근데 이제 이 124명 중에 113명이 귀족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11명이 농민이거나 하위 계급이었고요. 이들 중에는 왕족의 지위를 가진 사람도 8명이나 있었어요. 왕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뾰토르 대제라고 러시아를 이제 근대화시킨 그 대제가 가장 아꼈던 가문인데 그 백작 가문의 사람과 또 남작 가문의 사람, 이런 사람들, 또 귀족 혁명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온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당국, 이르쿠츠크 시당국뿐 아니라 여기에 그 프리메이슨 조직이 있었어요.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이들의 도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르쿠츠크 프리메이슨들은 이제 이들 최초의 이 망명자들을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었고 도시의 관문에서 예의 바르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스크바 관문, 이 모스크바 관문 이따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군중을 모으는 등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소리내서 환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모이도록 했고 그 비밀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쳐다보게끔 하는 그런 그 암묵적인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시베리아에서 이제 이렇게 온 그 데카브리스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페테르부르크는 그 나중에 들어보시면 가장 화려했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야간 조명을 쓰고 이랬던 그 멋진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누렸던 그 귀족이 시베리아라는 이제 척박한 땅으로 왔어요.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날씨부터가 일단 추웠어요. 근데 의외로 이들이 뜻밖의 재능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보시면 유용한 데카브리스트들이 원래 했던 거는 광산이나 그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거였는데요. 황제는 이들을 시베리아에 보내서 그것도 이제 그냥 흩어져 보낸 거 아니라 묶어서 보내가지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들의 이제 아내와 약혼자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혼자들이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고립이 불가능해졌어요. 왜냐면 이 범죄자들은 어쨌든 범죄목이 있으니까, 죄목이 있으니까 이 수도권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아내하고 뭐 이런 약혼녀들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여인들의 강인함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달리 여인들이 이 수도권에 있는 이제 친척과 친구들과 이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소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권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남편들 또는 자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덕분에 이들이 과학과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문학의 밤, 음악의 밤, 야외죠. 회화 클래스를 통해서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냥 뭐 맨날 차 마시고 무도회에서 놀던 이런 귀족들이 여기 와서는 수공예를 직접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 중에서는 그 왕자 하나는 그 재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말하면 양복쟁이처럼 옷 만드는 걸로 아주 뛰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수를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직접 노동을 하면서 이들의 이제 재능들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베스토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한 초시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때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다 남겼어요. 근데 이제 그 초상화가 지금 우리한테는, 이 후손들한테는 또 이 러시아의 자유를 지켰던 그 첫 마다들의 모습을 다 남겨준 거예요. 이런 이제 예술적인 이 역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카브리스트들이 이르쿠츠크의 문화를 확 변화시켜요. 그냥 유영지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게 만들어진 도시고 특별할 게 없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 이 데카브리스트들이 와서 유럽의 문화를 이식해 오기 시작합니다. 예, 무라비오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데카브리스트 중에서 그 귀족 그 계급과 신분을 갖다 박탈당하지 않은 상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탈당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와서 유배를 왔는데 그 총독을 했어요. 예,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라 도지사 뭐 이런 거 정도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르흐네 우진스크라 해서 아까 제가 이제 바이칼 보여드리면서 뒤쪽에 이렇게 등 쪽에 있는 도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는 울란우데인데 그게 옛날 이름이 베르흐네 우진스크예요. 거기 총독으로 있다가 이르쿠츠크로 1828년에 옮겨오게 됩니다. 이 무라비오프가 오면서 이르쿠츠크 도심을 정비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보도블럭인데, 이 보도블럭 이제 벽돌이잖아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널판지 이런 걸로 보도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강변에다가 그네를 설치하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산책로 만들고, 이게 치안을 책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고서에도 다 이렇게 언급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있었던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문학의 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멋진 시 한 편을 외우는 거예요. 또는 내가 글을 써가지고 나 이런 글 썼다 한번 들어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문학의 밤이라든지 또는 음악의 밤, 연주회 같은 걸 하는 거 자기네들끼리. 또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화 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카브리스들이 사회에 헌신을 하게 돼요. 어떤 헌신을 했냐면, 원래 이 데카브리스들은 그 수십 가지의 그런 당국의 엄격한 지시와 제한 속에 살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당국의 허가 없이는 반경 30km 밖으로는 나갈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과의 서신도 총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이거를 관할하는 부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부를 쌓아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면 정부에 반항했던 자신의 죄를 잊어버릴까봐 엄청나게 이제 그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막 벌지 못하겠으니까 물질적인 독립도 불가능했고, 사회적으로는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요 요직에서 일하는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권을 다 뺏긴 상태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시베리아에서 뭐를 찾냐면, 맨 마지막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영역은 시베리아로의 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시베리아는 우리가 헌신한 대의에 봉사하기 위해서 말과 모법으로 부름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베리아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라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름은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린이들 위한 또는 성인을 위한 학교를 열고 자기 돈으로 교사를 청빙하고 교과서 만들고, 고아 애들이, 고아 소녀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교육을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고아 소녀들을 위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자기가 개인 교습을 해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진료를 하는데 너무 진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법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주민들을 돕고 이르쿠츠크 시민들한테 선을 베푸니까 제한된 법이 그냥 풀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그래서 교육에 또는 의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치과 의료서 활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아내들이에요. 이 아내들은 수도권에서 이제 소포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소포를 받으면서 수도권에다가 약을 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에 해를 끼친 이 죄수들이 시베리아 문화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베리아에 살고 있던 젊은이들은 배움에 대한 갈망, 또 대학이라는 곳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한테 그걸 주니까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독서, 클럽 또는 뭐 신문이나 잡지 구독한다든지 아까 말했던 이제 음악이나 문학 공연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극장에 가는 게 유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극장이 열리고 이렇게 다니는 문화적인 행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데카브리스들이 원래 당국에 이제 그 15지셰티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렇게 땅을 받아요. 그 땅을 받아야지 거기서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땅을 더 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농장을 세우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곳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씨앗 같은 걸 들여와가지고는 그 새로운 농사법들이죠. 관리법들을 개발해가지고 전혀 못 보던 농작물 품종을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런 거에는 수수라든지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멜론 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 척박한 곳에 갑자기 과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원예 산업을 해요. 그래서 정원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돈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대마씨를 가지고 차규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기름을 빼내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운 존재인 거죠. 자신들을 계몽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본인들이 써서 문명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카브리스트들이 이렇게 타인의 일에 진지하게 돕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범죄자라고 해서 약간 경계했을 거 아니야, 일반 서민들은. 그러다가 이제 화목하게 살게 되고요. 데카브리스트는 이제 그 경계를 안 두고 이들한테 이제 축하할 일이 있으면 결혼식도 가지고 또 이들은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명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명명이라도 참석하고 상대방의 관습을 준수하면서 이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아기한테 세례주고 또 애들이 자라나는 거 지켜봐주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면서 완전히 이들과 이제 동화가 되고 이들도 이들을 거기 주민들도 이르쿠츠크의 주민들도 이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상인들의 또 역할도 재밌어요. 이르쿠츠크에 살고 있던 상인들은 데카브리스트에 이제 관심을 보여요. 왜냐면 이들은 좀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도부에 이렇게 약간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수도권의 영향력을 가진 이 유영수들이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시베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동해서 더더욱 이 데카브리스트를 좀 따뜻하게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원래는 금지되어 있던 그런 친척과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간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물건들을 대신 받아다가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또 돈을 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데카브리스트들도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들의 삶 속으로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런 문화 관습 취향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마을 교회들,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이거든요. 정교라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교회에 이제 나무 지붕 같은 걸 이제 철제 지붕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교회 근처에다가 양로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게를 또 이렇게
동시에 있는 그러한 이제 목조 건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뭘 했냐면 교회에 가시면 이제 교회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상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돈을 써서 뭘 못 해주면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르쿠츠크 사람들은 데카브리스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데카브리스트는 자신들에 대한 이제 좋은 기억을 이들에게 불어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지성과 관용의 이런 전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르쿠츠크가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측면에서 동부 시베리아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데카브리스트 사건의 거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이제부터는 사진을 통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시베리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교회도 짓고, 이렇게 우물도 파서 만들고, 이렇게 집 모양이 멋있죠. 여기가 이제 볼콘스키의 집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그 데카브리스트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인데요. 원래는 소령이었어요. 소령이었고 나폴레옹과의 전쟁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폴레옹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이 영웅이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쫓겨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집의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실내거든요. 옷이나 이제 가구들 보시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이렇게 정갈하게 살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창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락방 같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양철 타고서 이렇게 빗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모습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보면 그들의 모습들과 살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데카브리스트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건물들은 확실히 이제 수도권의 건축물들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화려한 양식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색깔을 달라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푸시킨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도 데카브리스트들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이 반란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참여를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가택연금처럼 자신의 영지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성향상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왔을 거다. 근데 친구들이 이 사람이 이미 그 황제의 눈총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거짓으로 말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일어나고 이 사람의 아주 절친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움에 이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시베리아 광산 깊은 곳에서라는 시예요. 이 시는 하단에 보시면 1827년에 나온 시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광산 깊은 곳에서도 명예로운 인내심 높이 지키라. 그대들의 고통 어린 노동과 마음의 분투는 헛되지 않으리니. 이게 이제 자신의 친구들에게 바치는 시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시가 나왔고, 푸시킨은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친구를 잃고 외롭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할 사람은 발렌틴 라스푸친이라고 하는 그 현대 작가예요. 이 사람은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이분이 이르쿠츠크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이르쿠츠 출신의 이제 작가이고, 러시아 이제 농촌 산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농촌 산문의 작가들은 그 러시아가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과학, 생산성, 물질 무위 문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찬양하는데, 그것에 맞서서 과거의 윤리적 가치가 보존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대표 주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이제 대표작이 마조라와의 이별인데, 이 마조라가 섬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농촌 마을인데 평생을 살아왔던 그 농촌 마을이 수몰되면서 여기 살았던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농촌 마을에 대한, 그리고 수력 발전에 대한 이런 그 기괴한 문명이 인간의 전통적인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면서 노인만이 남아 있는데 이 노인들이 자신의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뭐냐면 그 러시아의 전통 주전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모바르라고 하는데 그 사모바르 그다음에 그 빼치카라고 해서 러시아의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는 우리나라의 그 온돌 같은 거예요. 제가 저 피아노를 설명드리면 러시아의 빼치카가 저렇게 생겼어요. 피아노처럼.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뭐 장작들을 넣고 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럼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 사람들 새벽녘쯤 되면 저 피아노 위에 이렇게 그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저 공간에 러시아 사람들은 잠을 자요.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화들이 사라지는 것. 곧 러시아의 기본적인 전통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암담한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조라와의 이별이 러시아의 모습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 농촌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르쿠츠크를 가시면 이 라스푸틴 기념관이 있어요. 라스푸틴하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일부러 만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콘서트에서 만나가지고 되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라고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가 살았던 집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썼던 이 시는 앙가라 강에 관한 거거든요. 이렇게 벽에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고요. 이르쿠츠크의 문화를 좀 보실 수 있는 게 나무, 목조 건축 이런 게 조금 돋보이죠? 네. 자, 이르쿠츠크 프롬나드라고 제가 썼는데, 자, 이르쿠츠크를 산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그 장소들이 어떻게 있는지. 강이 흘러요. 강의 이름은 앙가라. 앙가라 강을 따라서 이제 그 강변을 한번 쭉 산책해 보겠습니다. 이르쿠츠크 역이에요. 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시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르쿠츠크에 머물게 되시고요. 예. 자, 이렇게 거리 모습인데요. 러시아 도시 어디나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이제 레닌 동상. 자, 이거 읽어주실래요? 다방, 예. 다방이라고 돼 있고, 한국 문화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아시겠죠? 밑에 뭐냐면 코리안 커피 앤 티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예, 이렇게 낯설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시계처럼 이것도 보면서 저는 어머 비슷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이 강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예. 여기 앉아서 볼 수 있고, 자,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르 3세라고 하는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얘기 들으시면서 예, 그런 그 횡단철도에 대한 안을 구상했던 황제이지요. 예, 이렇게 멋지게 동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랴트인들의 원래 그 민속 옷, 예, 전통 옷이에요.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예, 이렇게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들 좀 감상해 보시고, 예. 또다시 레닌 동상, 네, 레닌 동상이고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 가보시면 아, 이거구나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130번지인데 예, 그 바부르가 그 전설의 동물이라고 얘가 바부르예요. 예. 저 아까 쪽제비 닮았다, 이상한 거, 표범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바부르입니다. 여기를 안 가보실 수가 없는 게 우리로 말하면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서울에서 명동인데 여기는 어디가 제일 번화가예요? 네? 동성로? 네, 맞아요. 그리고 동성로예요. 쉽게 말하면. 동성로고 나중에 가보시면 여기를 반드시 가게 되실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130번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 번화한 시내이고요.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상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곳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기념품을 여기 가면 뭐 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중에 꿀이 좋아요. 여기가 이제 자연하고 친화적인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고 여기 요게 다 꿀통이거든요. 예, 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시베리아의 차, 예, 이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까 그 건물이고 요즘 러시아 도시들이 많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 알짜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예, 하나 배워보실까요?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이야. 이게 영어의 I, 나예요. 나는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눈치껏 아시겠죠? 이르쿠츠크를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 거리예요. 같은 거리인데 제가 위에서 봤고요. 네, 이렇게 더 위에서 찍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산책로 같은 거고요. 자, 제가 러시아는 이렇게 창문을 이쁘게 지어야 했잖아요. 이게 소위 이 집의 정체성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창문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기울이고, 이런 데 보시면 장식이 이렇게 이쁩니다. 얘네들이 이러한 그 집을 단순하게 하지 않고 장식을 많이 하는 게 특징들이고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영화관 앞에서 찍었는데, 러시아 이제 유명한 영화 그 캐릭터들이에요. 예. 그 영화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고, 유명한 감독이에요. 가이자르 감독의 그 동상이 이 영화관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스크바 문인데, 아까 기억하시죠? 제가 데카브리스트를 환영했다는데, 그렇고, 이렇게 강변이 보이고, 저는 이게 좀 특이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동상이에요. 선생님 동상이고, 이 밑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학년생, 막 학교 들어온 애들. 이게 강변에 있긴 한데, 이 바로 앞에가 중요해요. 사범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생각들을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이게 제일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이루쿠츠크 이렇게 치면 항상 이 교회부터 먼저 보여주거든요. 보고 야블리니아 성당이라고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아까 왜 그 이르쿠츠크를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까자크 대장이. 그 까자크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앙가랑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 동상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 건물들, 또 여기 성모 승천교회, 약간 고딕 양식으로도 보이죠? 이렇게 러시아 정교 교회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역사 속에서 남겨진 이제 이루쿠츠크의 유산들을 봤는데, 그럼 오늘날의 또 예술 공간으로서의 이루쿠츠크는 어떤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인 공장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개조해가지고 그 미술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술의 공간 또는 연극 공간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르쿠츠크에도 이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도렌베크르크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공장 같은 건데, 우리나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만들던 공장들이 이제 다 문을 닫으면서 그곳이 이제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데, 이미 러시아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건물을 이렇게 각각의 이제 색깔들로,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러시아 처음 갔을 때 색이 굉장히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미술관처럼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죠. 색깔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의 건물을 보면 확실히 단조롭고 색깔이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제가 아주, 누군지 아시나요? 빅토르 최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빅토르 최라고 하는 소련 시절의 최고의 뮤지션이에요. 록 가수인데, 그러니까 그 키노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룹을 이끌었던 그 리더인데요. 아버지가 고려인이고 엄마가 러시아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혼혈이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얼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제 소이, 러시아로는 그 최인데, 빅토르 최, 빅토르 소이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 시절에 얼마나 이제 그 인기였냐면,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공연했을 때만큼의 인원이 동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그 인원 동원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뮤지션이고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왜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얼마 전에 김기덕 감독님이 리가라고 하는 데서 라트비아에서 사망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도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리가에서 이렇게 방송일 때문에 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그 불의의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KGB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한국 공연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도 되게 막 그게 아쉬웠는데, 결국은 이제 고국당을 밟지 못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전, 전쟁 반대, 반핵 이런 것들의 가사를 많이 써서 정부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고 사실 이제 소련 시절에 이제 아이콘이었죠.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시내를 가다 보면 시내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그림 벽화 같은 거라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장소에 이제 꽃 같은 게 놓여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그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지금 어디서나 이 러시아 전역에서나 여러분이 가서 빅토르 쉐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예, 그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안현수 선수 있었잖아요. 안현수 선수 혹시 러시아 이름 아세요? 네, 뭐죠? 빅토르안, 맞아요. 왜 빅토르안이냐면 그 빅토르라는 말은 그러니까 승리, V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승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안현수 선수 인터뷰에서도 저도 읽었는데 러시아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알려지는 한국인으로서 유명했던 이름이 빅토르 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거부감 없이 또 그리고 친근하게, 예, 그리고 한국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전달될 수 있는 이름으로서 빅토르 안을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한국인들이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빅토르 최의 그림도 도렌베크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르쿠츠크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면 이르쿠츠크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면서 갈 수 있는 중간 거점이고요. 시베리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칼을 보시고 싶으면 이제 반드시 가셔야 되는 곳이고 바이칼은 아직도 선뜻 가기가 쉬운 곳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제가 오론섬이라는 데를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 섬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겨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도 겨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름철 장사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오죽하면 이제 그런 그 푸틴 흉상을 만들었겠어요. 그런 곳인데 이 바이칼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 때문에 이르쿠츠크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니까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이칼 갔을 때 이제 말로는 들었지만 또 제가 발을 담가보니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바이칼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이칼에 발을 담궈야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옛날에 저희 선배가 바이칼 가서 이제 초창기 때죠. 제가 수교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90년대 정도에 바이칼에서 이제 수영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물이 이렇게 막 투명하게 보였던 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바이칼을 가면 설마 그럴까 특별할까 이랬는데 제가 가보고서 여전히 깨끗해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제 발이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전 수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아주 청정 지역이고 이들은 좀 힘들게 살지만 그런 생각해서 힘들게 사니까 그 지역이 여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온 곳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듣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또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과학기술이 발전한 도시를 가면은 네. 구경할 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점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도시를 가면 구경할 게 많다는 거냐? 노보시비르스크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살았던 분들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카이스트에 있었던 이런 공간들 같은 데니까 좀 세련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학자들이라든지 시설들이 좀 더 우리가 볼 때 크고 더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사실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사진들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약간 촌스러운 맛도 있죠. 저는 이제 공항에서 그런 거 느꼈어요. 공항이 너무 작아요. 네, 그리고 작다는 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걸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에 비해서 노보시비르스크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이제 대단히 과학기술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 네. 그 아까 그 그림 그 저택을 소개하실 때 네. 그 안에 내부가 네. 지금 현대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1830년대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은 변화가 돼서 다른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지 네.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그런 귀족 문화로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사진은 그 1800년대의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때 옷들과 그때의 가구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현대 이제 삶은 우리랑 똑같아요.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런 주거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광객 한국 다방이라고 했었는데 한국 관광객들 많이 네, 한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추긴 했는데요. 저곳이 그 젊은이들한테는 한번 가보고 싶은 도전의 장소라서 그런지 많이 가고요. 좀 같은 가격을 갖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7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경유를 하면 한 56,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이 그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한 번쯤 이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많이들 가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어머 나만 한국인이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이쪽 사람들이 또 우리랑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잘 구별되지도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인들은 옷차림 보면 알거든요. 옷이 틀려서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오론섬을 갈 때 러시아 사람들이 가는 여행 코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가는 코스로 갔는데 그런 코스들은 조금 고대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는 코스는 이제 차로 잘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시고 저 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거점을 탁탁탁탁 보고 오시는 그런 장점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가기가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이제 그 많은 거를 이해하고 오시려면 좀 더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데인데 그냥 이렇게 바이칼 보고 오시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고요. 오론섬에서 자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오론섬에 머물면서 이렇게 호텔에서 자는 분들 있고 제가 그 사진이 없어서 하나 못 가져왔네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따라해 보세요. 포자, 예, 뽀자라고 하는데 뽀자. 예, 그게 뭐냐면 이들의 그 음식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만두예요. 똑같이 생겼는데요. 우리는 이제 만두가 접시 여러 개 나오잖아요. 제가 되게 실망했던 게 오론섬을 갔더니 대접을 하는데 만두를 딱 2개 주더라고요. 만두를 이제 약간 뭐 왕만두까지는 아니고 작은 거. 그래서 이들은 또 이게 만두 많이 먹습니다. 예. 가보시면 좋겠어요. 예, 가보시면 약간 이렇게 마음도 트이지만 좀 이렇게 생각도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질문이 뭐 여러 가지인데 네. 부랴트족은 고유 언어나 문자 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저 부랴트족도 그걸 뭐 사용하고 있는지 네. 소멸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거기 고려인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바이칼로는 주로 뭐 어떤 거의 뭐 업 같은 건 많이 발생나요? 그렇죠. 예. 그런 것 좀. 네. 첫 번째 질문을 얘기하면 부랴트어가 있습니다. 부랴트어 문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없었다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요즘 러시아가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하나의 그것을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캐릭터 또 지방 발전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주는 것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요. 부랴트가 가장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트어로 만들어진 이런 아까 이제 민담집 같은 것도 나오고 부랴트 출신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랴트를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고려인은 제가 이제 고려인 자체를 지금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려인들이 이제 연해주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 피츠르부르크로 이제 이동해 가는 과정에 사실 이르쿠츠크에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파 중에 2파로 나뉘어요. 하나가 상해파, 중국 상해파, 하나가 이르쿠츠크파예요. 상해파는 둘 다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상해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조국의 독립에 이렇게 중심이었고
공산주의 이론은 잘 몰랐던 분들이고 그냥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쓰고 싶었던 분이고, 이르쿠츠크파는 실제로 러시아어도 잘하시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분들인데, 이 둘이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마음은 똑같았지만 뭐 이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실 이제 누가 뭐 그 정통파냐 내지는 또는 이렇게 그 수장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유시 참변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러시아에서 얘네들한테 새로운 무기를 주겠다라고 자유시라고 하는 그 시 이름이에요. 원래는 스바보든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어는 건데, 그곳에 이들을 집결시켜요. 근데 집결시키는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나라 독립군들끼리 그 상해파하고 이르쿠츠크파하고 사실 서로 총을 겨눕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변이라는 게 서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여기가 이제 그렇게 활동했던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여기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연해주에 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연해주에 있던 그 고려인들은 전부 다 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연해주로 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있어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거기를 중심으로 뭐 고려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어업이잖아요. 예, 그 바이칼이 아까 이제 수량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에는 이 아까 이제 말했던 후지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걸 먹고 살아요. 예, 관광하고, 예, 그런 그 물고기 생산 이런 걸, 물고기 잡는 거, 예, 이렇게 합니다. 인구는 한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부랴트족 그 민족의 그 퍼센테이지요. 아니, 전체 숫자나 이렇게. 부랴트족의 숫자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부랴트족은 주로 그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 치고는 부랴트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보통 이제 100개, 또 어떤 데 120개, 러시아 공식 사이트에는 190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수민족 치고는 가장 그 지위가 뭐 좋고 자기들끼리 연대감이 잘 돼 있고 많은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부랴트족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구는 아니고요. 그 저희 한인들이 그 1860년대부터 엄청나게 이 연해주로 이주를 가고 나중에 독립군들이 살게 되는 이유도 뭐였냐면, 함경도 지방에 이제 홍수가 나서 거의 먹거리가 없어져서 다들 굶주려 죽게 됐을 때 이들이 이제 그 월경을 해요. 북경을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원래 불법이었는데 뭐 여기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일제의 탄압도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1863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주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정부에서 사람이 안 모이니까 이 연해주에 땅을 줘요. 땅을 주고 곡물을 줘요, 씨앗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가서 있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이제 아예 이주를 한 분들도 있고, 계절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로 하면 이제 그 때만 돼서 가서 이렇게 노동하는 거예요. 미역 채취하고 이런 노동자로도 많이 가게 돼서, 이렇게 예전부터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주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잘 안 됐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지금 뭐 폭발적으로 몇백만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랴트인들도 많이 해봤자 이제 얼마 그렇게 안 되죠.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까 뒷분 손 드신 거. 저기 지인이 몇 년 전에 바이칼을 가보고 너무 좋았다고 네. 제게 강추했는데, 그 선생님이 가보시고 바이칼호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언제 바이칼에 가는 게 관광을 계절이나 뭐 시기를 좀 가르쳐 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전공도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이칼에 갔을 때 느낌은, 사실 이제 바이칼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바이칼을 갈 때 이제 몇 가지의 그 목록을 이제 정해서 갔었는데, 이 바이칼 아래쪽이 그 우리가 이제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이 차가 들어오는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차 산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생각하시는데 그 바이칼 암으로 노선이 있어요. 또
철도 노선이 있고 바이카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타려면 하루를 그냥 온전히 기차만 타고 있어야 돼서 예, 그렇게는 못했는데 그런 거를 해보고 가고 싶어서 갔고 이 동쪽의 도시들을 제가 솔직히 느끼는 마음은 서쪽의 도시를 갔을 때는 눈에 바로 와닿아요. 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동쪽의 도시를 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려하진 않은 것 같고 뭔가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여운이 되게 많이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바이칼은 어땠냐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한테는 이제 바다인 거죠. 어마어마한 바다를 보고 그 수량을 보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렸다는 게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할 때부터 느꼈던 수많은 이제 그 텍스트들 있잖아요. 바이칼에 관련된 그 텍스트들이 이렇게 딱 다가오면서 좀 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꿈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읽어왔던 책들과 이곳에서 이렇게 조우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소개시켜드렸던 작가들 속에 나왔던 이런 그 시베리아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계절로 말씀드리면 바이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론섬 이런 데는 이 강이 얼기 시작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겨울에 가시면 안 되고 물론 겨울에 가서 좋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이 바이칼이 바다같이 넓으니까 이게 파도가 치면서 이게 얼어요. 이렇게. 그 얼음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 멋있긴 한데 아무래도 관광객 입장에서는 움직이고 차라도 타고 돌아보는 게 좋으니까 계절로 보시면 6월에서 8월 8월 되면 약간 추워지거든요. 8월 말은 아니고 그래도 뭐 8월 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정도가 제일 좋고요. 계절로 보면 그때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강이 얼고요. 그 다음에 배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요? 아니요, 그렇게 걸어가진 않아죠.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어요. 예. 워낙 넓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예. 제 전공은 저는 러시아 문학 전공했어요. 예. 문학을 전공했고 그 이제 세부 전공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대 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학 전공하면 뭐 현대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데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기도 했고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뭐랄까 장난치는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꼬인 산문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해서 제가 했던 그 작가는 현대 작가이지만 그 작품 속 안에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이런 사람들하고의 그 울림이 있는 그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작품을 알아야지 이렇게 서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 러시아 문학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전공이라서 그렇긴 한데 뭐 잘 알아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러시아 문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뭐 해야지 이렇게 좋아서 해야지 이런 건데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는 것은 참 러시아 문학이라는 게 그 깊이가 달라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것도 있지만 제가 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 느껴지는 그 깊은 맛도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다른 나라 문학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하고 정서가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우리한테 또 없는 그런 깊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맨날 늪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빠지면 기분 나쁘죠. 질척하고. 근데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간혹 이제 이렇게 외부 강연에 나와서 이제 러시아 문학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스푸틴 작품 아까 마조라 이별은 번역도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라스푸틴이 흔한 성인가요? 라스푸틴, 예, 그렇죠. 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황제를 이렇게 주술로서 사로잡았다고 하는 그 승려 있어요. 그 사람도 라스푸틴 맞아요. 예, 방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성들이 좀 있죠.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질문이 아니고 네. 저는 거기를 다녀왔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 경연대회인가 네. 페스티벌이 있어서 네. 거기 제가 이제 구경차 다녀왔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뭐냐면은 주말 농장, 네. 주말에 가는 그 카차라고 그러는 다차. 예,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맞아요.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제가 느낌에 그 전체적인 생활은 저희만 못하지만은
그런 것은 참 좋게 느껴졌어요. 그 나라에서 그냥 무상으로 예, 그거를 배당을 받아서 네. 거기 농사도 짓고 주말이면 가서 쉬고 네. 저는 그게 참 좋은 느낌으로 지금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가씨는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아, 네. 여기서 이제 다차하고 이렇게 연결을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잠깐 얘기하면, 러시아의 이제 교회 집을 다차라고 해요, 원어로. 이제 요즘은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명칭을. 그,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은 무상으로 받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련 시절에는 그 무상으로 집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뭐 주택 순위가 있는 것처럼 그 러시아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몇 명이냐 이에 따라서 이렇게 순번이 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도시 센터 안에 집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외곽에 집을 받을 수도 있고, 원래 이 표트르 대제 때는 귀족한테 무상으로, 그러니까 귀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주던 곳인데, 보통 다차는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생활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외곽에 집을 지어놓고, 보통 단층 건물이 많아요. 단층이거나 또는 2층짜리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사우나 시설도 만들어 놓고 텃밭을 읽어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내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만 되면 이구지구 싸서 무조건 이제 그 다차로 이동을 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제 그 지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휴식도 주고 정신적으로도 쉬기 위해서 이렇게 이구지구 싸고서는 외가 교회에 있는 이제 집에 가서 본인이 직접 재배한 그 야채들을 먹고 좀 이렇게 자연과 친화하는 그런 상태로 오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못 살던 시절에는 저도 제가 책에서 배울 때는 슬레이트 지붕에 약간 좀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차가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다차의 공간도 엄청 화려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요즘 좀 부자들이 약간 좀 자연환경 좋은 데다 근사한 집 짓잖아요. 그렇게 사는 데도 있고,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그런 다차들 중에는 그 부유한 사람들 다차에는 아예 동물원 하나를 갖다 놓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삶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러시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맨날 달리면서 살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분들은 적당한 이완과 긴장이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공존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열심히 놀자라는 그런 게 있고, 그것이 이제 다차 문화가 이들의 삶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놀러 가 보시면 다차가 좋은 게, 또 그 안에 사우나, 건식 사우나예요. 핀란드식 사우나인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추운 겨울날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서는 그 호숫가나 또는 이제 눈 쌓인 데다가 탁 들어가요. 또 그러면 추웠다가 더웠다 이걸 반복하면 이제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네. 다째 사우나 할 때 이렇게 아, 네, 맞습니다. 그 자작나무를 말린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떼수건 같이 이렇게 톡톡톡 쳐요.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있는 이제 독소들이 빠진다 그러고, 이제 몸에 약간 건강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 가시면 이렇게 마른 나무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실 텐데, 그게 이제 자작나무 말린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사우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도권에는 없는 이 시베리아 쪽에만 있는 사우나가 있어요. 검은 사우나라고 하는데요.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있어서 이 연기를 자욱하게 해서 더 뜨겁게 만드는 사우나가 이 시베리아 쪽에만 더 존재합니다. 날씨가 아마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이 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조금 형편이 되시는 분은 이광수 선생님의 유정, 또는 라스푸틴의 마조라와의 이별을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서 또 느껴보시고, 또 이곳에서 러시아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 그림들과 또 이 공간들을 한번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